너네 불 또 꺼놨네? 어? 아니 선생님 왔을 때 불을 꺼놓으면 어떡하자는 얘기야. 얘들아 이제 여름도 다 갔어. 이거 계속 해달라는 댓글 이제 그만 달아 이제. 그리고 댓글에 거기 봐봐. 솔직히 말해봐요. 문쌤도 수업하기 싫죠? 얘들아 내가 수업하기 싫겠어? 내가 지금 수업하기 싫어서 이러는 것 같아? 이게 맞는 말이라 다 옳은 말이 아니야. 그런 생각들은 혼자 생각해. 그리고 지금 그 또 밑에 그거 봐봐. 최근 바이오 하자드 9 데모판에 나오는 괴물 같아요 쌤. 괴물이면 괴물인데 데모판에 나오는 괴물이면 난 또 기분이 나쁘다고. 걔는 차단하자. 어? 아니 무슨 바이오 하자드 9 데모판에 나오는 괴물 같다고. 이게 괴물 같다고. 이게 지금 이게 괴물 같다고. 이게 괴물 같아? 이게 괴물 같아? 얘들아 오늘 준비한 주제는 SNS 범죄들이야. 요즘 스마트폰으로도 다양한 관계들을 맺잖아. SNS, 스마트폰 어플, 메신저 이렇게 쉽고 넓게 관계를 만들 수 있는 대신에 얼굴을 맞닿는 관계랑은 형태가 좀 다르지. 어떻게 보면 요즘 친구들에게는 현실 관계보다 영향력이 더 클 수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 SNS 관계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지. 오늘 알아볼 이야기는 이렇게 스마트폰을 활용한 범죄에 대한 것들이야. 첫 번째 이야기는 미국에서 일어난 현재 진행형인 사건이야. 이 사건은 2024년 넷플릭스 다큐멘터리로도 제작이 될 정도로 유명한 사건이고 쌤도 이 이야기를 처음 접하고 꽤 충격을 많이 받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사건의 가해자가 바로 한국인이기 때문이야. 이 이야기는 한 자매의 이야기로 시작해. 자매는 언니가 미란다고 동생이 멜라니였는데 멜라니의 사진을 보여줄게. 잘 보이니? 동생 멜라니야. 이 미란다 멜라니 자매는 어릴 때부터 재능과 끼가 넘치는 사랑스러운 아이들이었어. 자매 사이도 엄청 좋아서 가족이면서도 또 서로가 서로에게 베스트 프렌드이기도 한 거야. 얼마나 보기 좋겠어. 이 둘은 어렸을 때부터 같이 즐기던 취미가 있었는데 그건 바로 댄스야. 둘이 매일 춤추면서 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자매 둘 다 댄서라는 꿈을 갖게 되었어. 미란다랑 멜라니는 원래 미국 디트로이트에 살았었는데 2017년에 댄서로서 성공하기 위해 LA로 떠나. LA에 뭐가 있어? 가장 유명한 게 뭐지? 할리우드. LA는 미국 연예계 인플루언서들의 성지야. 그래서 이 자매도 성공을 위해서 LA로 가게 된 거지. 둘은 LA에서 다양한 대회에도 참여를 하고 오디션도 보러 다니고 이렇게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지냈어. 결과는 어땠을까? 아무래도 좀 비관적이었어. 왜? 둘은 자매야. 매일 같은 춤을 추다 보니까 춤 스타일도 좀 비슷하고 외모도 자매다 보니까 비슷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 오히려 듀오로서 매력이 좀 덜한 거야. 그렇게 그 자매 입장에선 조금 답답한 시간들이 이어지다가 문득 자매는 한 가지 아이디어를 떠올려. 세상이 우리한테 기회를 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기회를 만들자. 그 둘은 SNS를 만들어서 인플루언서 활동을 시작을 한 거야. 미란다와 멜라니의 성이 월킨이었거든? 그래서 월킨 시스터즈라는 계정을 만들고 춤추는 영상을 업로드한 거야. 근데 어떻게 됐을까? 웬걸? 반응이 좋아. 자매가 둘 다 춤도 잘 추고 매력이 있으니까 팔로워가 막 이렇게 늘기 시작하는 거야. 월킨 시스터즈의 팔로워가. 얘들아 이 사진 보이니? 월킨 시스터즈야. 여기가 동생이야. 여기가 멜라니고 미란다. 이런 느낌이라고 보면 돼. 이렇게 월킨 시스터즈가 자기의 SNS에서 활동을 열심히 하는 동안 2019년 드디어 두 사람은 유명한 다른 댄서에게 DM을 받게 돼. 이 댄서의 이름은 비대쉬야. 비대쉬는 스트릿 댄스 씬에서 이름을 날리는 유명한 댄서였는데 월킨 자매와 콜라보를 하고 싶다는 연락을 주는 거야. 자매는 비대쉬랑 콜라보를 진행을 했고 덕분에 여러 댄서들하고 친해지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언니 미란다가 비대쉬라는 스트릿 댄서랑 사귀게 됐어. 눈이 맞은 거지. 여기가 비대쉬고 여기가 언니 미란다야. 여기까지는 괜찮아. 젊은 남녀가 사귀는 게 뭐가 문제야. 사귈 수 있지. 근데 여기 있는 이 비대쉬랑 같이 작업하는 영상 감독이 있었거든. 그래서 그 감독의 이름은 IJ야. 근데 짧게 J라고 할게. 댄서들이 이런 SNS를 할 때 그냥 춤만 잘 춘다고 뜨는 게 아니잖아. 그런 거 있지. 촬영도 잘해야 되고 편집, 이펙트도 멋지게 해야 되고 그래야 사람들이 더 좋아하고 이렇게 몰입감이 생길 거 아니야. 제이는 이런 댄스 영상을 잘 만들기로 소문이 난 감독이었어. 감각이 너무 좋은 거지. 자연스럽게 미란다는 제이와도 친분이 생기게 된 거야. 근데 본격적인 문제는 지금부터 시작이야. 비대쉬랑 같이 다닌다고 했던 영상 감독 제이의 아빠는 목사였어. 제이의 아빠 목사 이름이 로버트 신이야. 신. 맞아, 신씨. 한국인이야. 댄서 친구들은 제이의 아빠 교회를 다 같이 다니고 있었어. 왜? 그냥 제이를 따라서 간 거야. 그 교회의 이름이
셰키나 교회야. 하루는 이 제이 집에 모여서 여러 댄서들이 다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고민을 털어놓은 거야. 그런 거 있잖아. 요즘 인플루언서들도 그렇고 댄서들도 유명해지면 광고나 협찬 이런 제안들이 많이 들어올 거 아니야. 근데 이 댄서들은 사실 원래 춤만 추던 사람들이니까 뭐 가격이 얼마인지 단가가 얼마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계약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고 이랬던 거야. 그래서 이런 절차들이 너무 어렵다, 힘들다, 연락 오는 것도 내가 답장도 제대로 못하고 뭐라고 얘기하고 거절하는 것도 어렵다, 이렇게 하소연을 했대. 근데 그 얘기를 듣던 로버트 신 목사가 눈을 번뜩였어. 뭐가 떠오른 거지. 그러더니 얘들아, 내가 매니지먼트 회사를 설립해서 너네를 도와줄게. 너네는 그냥 춤만 추면 돼. 내 아들 IJ랑 뭐 이렇게 해서 영상 촬영부터 매니저까지 우리가 다 해줄게. 우리 건물에 들어와서 살면서 연습도 그냥 너네 마음대로 해. 너네는 춤만 춰. 나머지 모든 지원은 우리가 지원해줄게. 이렇게 제안을 한 거야. 춤밖에 모르던 월킨 시스터즈랑 다른 댄서들 어떻겠어. 너무나도 솔깃한 제안이지. 비대시를 포함한 다른 유명한 댄서들이 모두 신목사의 매니지먼트와 계약을 하게 됐어. 물론 미란다 역시 계약을 했지. 로버트 신목사의 매니지먼트 이름이 바로 7M이야. 자, 다시 미란다의 동생 멜라니의 시점으로 돌아가자. 멜라니는 언니 미란다가 잘하고 있다고 믿었어. 스트릿 씬에서 유명한 비대시랑도 사귀고 다른 댄서들하고도 잘 지내고 매니지먼트 회사랑도 계약을 하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는구나, 이렇게 믿고 있었던 거지. 근데 그러던 와중에 언니가 동생 멜라니를 식사 모임에 초대한 거야. 동생 입장에서 안 갈 이유가 없는 거지. 언니가 매일같이 만나는 이제 크루처럼 된 그 사람들이 궁금하기도 했고, 그렇게 언니 미란다의 초대를 받아서 동생 멜라니도 그 식사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서 신목사의 집으로 갔는데 뭔가 이상한 거야. 분위기가 약간 불편해. 신목사 아저씨가 갑자기 멜라니한테 너는 1000개의 죄를 지었고 지옥에 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 근데 멜라니는 뭐 눈치 보면서 언니도 있고 이렇게 하고 하니까 이러면서 이상하다 하면서 식사를 이어나가는데 그 식사 자리에서 그 교회에 대한 정보들을 하나둘 듣게 돼. 근데 이 셰키나 교회 예배를 아무나 갈 수 있는 게 아니야. 수요일과 일요일 예배가 있는데 각자 신도들한테 너는 수요일 예배에 와, 너는 일요일 예배에 와, 이렇게 갈 수 있는 예배가 정해져 있었대. 근데 멜라닌의 가족들도 천주교라서 예배, 미사, 뭐 기도 이런 경험이 없는 게 아니거든. 근데 듣기에 약간 이상한 거야. 근데 사실 교회나 성당은 내가 가고 싶을 때 가는 거 아닌가? 내가 시간 맞을 때 예배 가는 거 아닌가? 분명히 조금 특이하고 이상했다는 거지. 어쨌든 뭐 언니랑 언니 남친구랑 이렇게 친구들이라고 하니까 앉아 있었던 그 불편한 식사 모임이 끝나고 멜라니는 언니를 좀 걱정하는 마음이 생겼지만 조치를 취할 수는 없었어. 지금 뭐 잘 나가고 있는데, 일이 술술 풀리고 있는데 이걸 더 이상 할 수는 없는 거지. 그냥 약간 좀 불안하긴 한데 뭐 불안의 씨앗 한 톨 정도를 품게 된 거지.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2021년 이 월킨 시스터즈의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돼. 근데 얘네는 디트로이트에서 LA로 왔다 했잖아. 외할아버지 장례식에 참석을 하려면 비행기를 타고 고향으로 돌아가야 돼. 그래서 언니 우리 빨리 가자, 외할아버지 뭐 연락도 자주 못 드렸는데, 이러고 있는데 언니 미란다가 갑자기 근데 나 장례식장에 못 갈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멜라니가 그거 언니 무슨 말이야, 우리 외할아버지가 우리 얼마나 이뻐했는데 빨리 가자, 이러니까 언니가 나 코로나 걸린 것 같아서 못 갈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미란다의 얘기를 들은 엄마도 미란다한테 너 오늘 안 오면 평생 후회할 수도 있어, 외할아버지 마지막 가시는 길 배웅해 드려야지 하면서 설득을 해봤는데 미란다가 너무 완강히 거부를 하는 거야. 근데 언니 성격이 원래 그럴 성격이 아니거든. 언니가 외할아버지랑 엄청 친했고 사이도 좋았는데 이건 이상하다. 부모님이 보기에 미란다가 그럴 애가 아닌데, 아무리 일이 뭐 바쁘고 해도 코로나로 오지 말라 해도 난 가겠다라고 할 만한 애인데, 그러니까 부모님이 이상한 거야. 부모님의 촉은 정확하잖아. 부모님이 직접 디트로이트에서 LA로 넘어가서 미란다를 찾아갔어. 부모님 미란다를 딱 보니까 코로나도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미란다한테 너 꾀병 부리지 말고 빨리 가자, 지금 같이 가자, 같이 장례식장 가서 외할아버지 마지막 가시는 길 배웅하자. 근데 미란다가 근데 장례식장에 가도 되는지 물어봐야 된대. 그래서 부모님 입장에서 어이가 없지. 네 외할아버지 장례식장 가는 걸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 이러니까 미란다가 한 대답이 엄마 아빠보다 하나님과 더 가까운 사람한테 내가 물어볼 사람이 있다는 거야. 그때 미란다의 부모님, 멜라니 가족들은 모두 다 깨달아. 지금 미란다가 뭔가 위험에 처해 있구나, 뭔가 좀 이상하다, 지금 어딘가 뭔가 꼬여도 꼬였다. 그런데 그날 이후에 가족들은 미란다랑 어떤 연락도 되지 않았어. 미란다가 가족들과 연을 끊은 거야. 여기서 가족들과 연을 끊은 게 과연 미란다 뿐이었을까? 로버트 씨는
모든 셰키나 교회의 신도들에게 여러분은 가족과 연을 끊어야 한다고 계속 세뇌하고 있었어. 여러분이 가족들을 버리고 하나님에게 순종해야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얘들아, 그거 아니? 사이비 교주가 신도들에게 가장 먼저 요구하는 게 가족, 주변 사람들, 친구들과 관계를 끊으라고 그렇게 세뇌를 시키는 거야. 철저하게 이 사람을 고립시켜야만 자기 자신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으니까. 심지어 셰키나 교회의 다른 신도들에게는 자식도 버리라고 했대. 너네가 온전히 하나님에게 너네를 바쳐야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 이렇게 세뇌를 했다는 거야. 로버트 신 목사의 얼굴을 보여줄게. 자, 보이니? 로버트 신 목사야. 이렇게 생겼어. 신 목사는 신도들을 심적으로만 고립시키는 것에 멈추지 않고 댄서들의 컨텐츠 제작에도 개입을 하기 시작했어. 뭔 소리야? 댄서들이 춤출 노래를 직접 골라줬대. 신 목사는 옛날에 유행했던 노래 7080 음악에 맞춰서 춤을 추라고 요구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야. 자, 이거 처음에 시작 우리 기억하는 거 뭐지? 춤 잘 추는 사람들, 재능 있는 젊은이들이 있어. 내가 매니지먼트만 도와줄게 했잖아. 너네가 잘하는 걸 너네가 해. 난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걸 할게. 이게 처음 제안이었잖아. 근데 이제는 뭐야? 노래를 자기가 고르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했는지 알아? 이게 천국의 소리가 담긴 음악이야. 그러면서 의상에도 개입을 해. 남성 댄서들에게는 정장을 입으라고 시켰고 여성 댄서들에게는 단발머리를 하라고 요구를 하고 다이어트와 식단을 계속 시켰대. 실제로 미란다는 원래 긴 머리였는데 세븐M 소속이 되고 나서는 머리를 짧게 잘랐다는 거야. 근데 참 이게 얄궂은 게 댄서들이 이렇게 잘 차려입고 레트로한 음악에 춤을 추니까 조회수가 대박이 나는 거야.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 댄서들도 이 세븐M에 더 빠져들기 시작하는 거야. 우리 신 목사님이 시킨 대로 하니까 되네요? 아,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말씀 잘 들을게요. 이렇게 믿음이 생겨버린 거지. 자, 다시 미란다의 가족으로 돌아와서 가족들이 첫째 딸 미란다의 소식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미란다의 SNS야. 다른 연락은 다 끊겼으니까 차단한 거야. 정말 이게 운명의 장난인지 우리 가족의 소식을 가족의 SNS로만 볼 수 있게 됐어. 그러던 2021년 8월 미란다의 SNS에 충격적인 소식이 올라와. 남자친구였던 비대시랑 결혼을 한다는 거야. 셰키나 교회를 소개해준 그 남자친구. 얘들아, 너네도 알다시피 미국은 여자가 결혼하면 남편 성을 쓰게 돼 있어. 그러니까 미란다 월킨 시스터즈의 미란다가 아니라 미란다 대리게 된 거야. 가족들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어. 내 언니의 결혼 소식을 SNS로 알게 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지. 당연히 가족들은 결혼식에도 참석하지 못했어. 가족들은 계속 미란다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미란다는 답장이 없었고 인스타그램에 댓글을 남기면 바로 삭제됐어. 그럼에도 동생 멜란이랑 가족들은 계속 댓글을 남기고 계속 메시지를 보냈지만 결국 차단당하고 말아. 월킨 시스터즈로 같이 청혼의 꿈을 안고 LA로 넘어왔던 동생 멜란이는 이제 하나밖에 없는 나의 언니를 잃었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거야. 2022년 그 다음 해가 되고 2월 결국 가족들은 큰 결심을 내려. 바로 엄마, 아빠, 동생 멜라니가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을 켜서 미란다가 셰키나 교회를 다니고 세븐M 소속의 댄서가 된 이후에는 가족들과 연락이 안 된다면서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을 폭로한 거야. 그랬더니 다른 댄서들의 가족들도 우리도 똑같다. 우리도 자식들과 연락이 안 된다라고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거야. 이 월킨 가족의 폭로는 SNS에서 큰 화제가 됐고 폭로가 폭로를 부르면서 일파만파 사태가 커지다가 어느 한 여성에게까지 이 소식이 닿게 돼. 이 여성이 누구냐면 11년 전 셰키나 교회를 탈출했던 한국계 미국인 여성이야. 공교롭게도 이 여성의 이름은 멜라니였어. 그리고 또 공교롭게도 멜라니 역시 언니가 있었어. 평행이론처럼. 멜라니 자매의 사진을 보여줄게. 자, 보이니? 이 자매의 이름은 멜라니와 프리실라야. 둘 다 한국계 미국인 자매였지. 멜라니와 프리실라 자매의 어릴 때는 이런 모습이었어. 멜라니와 프리실라는 한국에서 태어난 자매였던 거야. 근데 부모님이 어릴 때 이혼하고 미국으로 이민을 오게 됐어. 미국으로 이민을 같이 온 엄마가 알코올 중독과 도박에 빠져 이 자매를 방치하게 됐고 자매는 서로를 의지하면서 살아갔어. 그러다가 우연히 셰키나 교회를 알게 된 거지. 셰키나 교회는 처음부터 이렇게 큰 교회가 아니었어. 이때는 신 목사의 가족 포함해서 15명 정도의 작은 규모의 한인 교회였다고. 한인 사회에서 한인 교회가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지 알지? 일종의 네트워크이기도 하고 사랑방이기도 하고 이역만리 타국 땅에서 같이 지내는 사람들의 공동체였다고. 한인 교회가. 멜라니와 프리실라의 자매는 돌봄과 사랑이 필요했고 셰키나 교회에서 이 자매를 환영해주고 한국 음식도 해주면서 잘 챙겨주니까 자매는 이 교회의 일원이 된 거지. 그게 2001년이야.
이 언니 미란다의 이야기는 2022년이고 한인 자매의 이야기는 2001년이야. 근데 이 셰키나 교회가 점점 커지면서 이 신목사는 영광의 소녀들이라는 숙소를 만들어서 여자 신도들을 그곳에서 살게 했어. 숙소의 규칙은 굉장히 엄격했어. 밤 10시면 무조건 자야 되고 아침 5시에 무조건 일어나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야. 여기 신도들은 어디 가는지, 먹는지, 뭘 사는지 그런 것까지 전부 다 멘토에게 허락을 맡아야 됐어. 그리고 이 영광의 소녀들 숙소에서 살던 이 사람들은 커서 신목사에게 노동착취까지 당하게 돼. 이 로버트 신목사는 부동산 중개소, 꽃집, 카페 이렇게 여러 사업체를 가지고 있었는데 셰키나 교회의 교인들은 그곳에서 주 6일 동안 12시간씩 일을 해야 됐대. 근데 급여는 얼마 받았을까? 얘들아, 주 6일 동안 12시간씩이야. 그럼 주에 72시간이야. 근데 급여는 일주일에 $100. 지금 돈으로 환산해도 12만 원 정도? 그럼 시급이 2,000원 정도인 거야. 이 신목사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더 끔찍한 일을 저질러. 어느 날 이 동생 멜라니를 불러서 자신에게 마사지를 하라고 한 거야. 그리고 점점 더 수위 높은 행위를 요구했어. 멜라니는 학교 친구에게 이 사실을 고백했고 친구는 너 거기서 당장 나와야 돼 하면서 탈출을 도와주게 돼. 원래 멜라니는 언니인 프리실라와 함께 탈출을 하려고 했는데 언니는 교회에 남겠다고 했대. 동생이 탈출을 하고 혼자 남은 언니 프리실라에게 신목사는 점점 더 강하게 세뇌하기 시작했어. 너 동생이 배신을 했으니까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는 지옥에 갈 것이다. 네가 이 죄를 씻으려면 동생 목까지 네가 더 교회에 더 충실해야 된다. 그래야 동생까지 구원할 수 있다. 이렇게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야. 그리고 신목사는 프리실라에게 성적인 행위까지 강요하기 시작했어. 언니 프리실라는 너무 고통스러웠지만 나와 내 동생의 구원을 위해 참았다고 해. 하지만 신목사와 프리실라의 관계를 눈치챈 목사의 아내가 프리실라를 학대하기 시작한 거야. 뭔 일이야 이게. 프리실라는 지금 내가 처한 이곳이 바로 지옥이다. 딴 데가 지옥이 아니다. 지금 여기가 지옥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지옥을 탈출해서 도망쳤어. 그리고 11년이 흘러서 셰키나 교회를 탈출했던 한국인 자매 멜라니와 프리실라가 SNS를 통해 언니 미란다의 이야기를 알게 된 거야. 멜라니와 프리실라는 애써 외면하고 살았던 그 지옥을 떠올리면서 아직도 이 지옥에 빠져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위해 움직이기로 해. 한국인 자매는 셰키나 교회를 탈출한 댄서들을 찾아가서 증언을 모으고 이 신목사에 대해서 조사를 하기 시작해. 조사를 해보니까 신목사는 여전히 임금을 착취하고 있었고 사실상 댄서들에게 주는 수익은 거의 없었던 거야. 마찬가지로 성적인 학대도 이어지고 있었음을 확인한 이들은 힘을 모아 집단으로 로버트 신에게 소송을 걸었어. 자, 이 모든 사건들, 이 소송의 시작은 미란다의 가족의 SNS 라이브 폭로야. 그거를 보고 우리 자식도 그럽니다. 우리 애도 그래요. 이런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 거고 신목사는 미란다를 집으로 보냈을까? 신목사는 논란이 불거지자 신도들에게 오히려 너네 가족들을 만나라고 권유를 했어. 왜 그랬을까? 그래, 가족들과 연을 끊으니까 이렇게까지 일이 커졌구나. 그래, 그럼 너네 가족 만나. 그리고 가족들한테 괜찮다고 해. 그래서 미란다는 다시 가족들과 연락을 하면서 종종 만나기도 했어. 동생 멜라니와 가족들이 봤을 때 미란다는 그 전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거야. 불과 2, 3년 사이에. 미란다가 그러니까 가족들과 영상도 찍고 사진도 찍어서 SNS에 올리기도 해. 근데 그것만 하는 거야. 의무적으로, 의무감에. SNS에 올리기는 해. 근데 그것만 하는 거야. 가족들이 슬쩍 셰키나 교회 얘기를 하면서 근데 너 뭐 잘 지내니? 이렇게 얘기하면 피하거나 정색하고 아니 대놓고 불편하다고 표현을 했던 거야. 근데 엄마 아빠랑 동생 멜라니 입장에서 어땠을까? 내가 계속 얘기하면 미란다가 다시 우리랑 연락을 끊을까 봐 미란다한테 교회 얘기를 더 이상 할 수 없는 거야. 미란다가 돌아오긴 했어. 가족들과 연락은 해. 근데 껍데기만 온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얘들아, 지금 이 얘기는 아직도 진행 중인 사건이야. 얼마 전이야. 2025년 7월 25일에 미국 FBI가 신목사의 집을 급습했대. 지금 신목사는 자금 세탁, 사기, 탈세, 성매매 등의 혐의로 영장이 발부되었고 2025년 내에 재판이 열릴 예정이래. 이 사건을 다룬 다큐멘터리는 사실 3부작이고 지금 쌤이 말한 내용 말고도 더 충격적이고 안타까운 사건이 많아. 신목사는 이 사람들의 열정과 믿음을 악용했고 소외된 사람들의 영혼을 파괴하려고 했어. 사람들의 약점을 이용해 파고드는 악질적인 수법이라고. 법의 심판이 부디 올곧게 작용하기를 바라본다. 두 번째 이야기는 일본에서 벌어진 끔찍한 연쇄살인 사건이야. 트위터 살인마라는 이명이 붙은 사건이기도 해. 2017년 10월 한 남성이 여동생을 애타게 찾고 있었어. 이 여동생의 이름은 타무라 아이코, 23이야. 이 사라진 타무라 아이코는 심적으로 좀 불안한 상태였어.
아이코의 어머니께서 몇 달 전에 돌아가시면서 우울증 증상이 좀 심해졌고, 그리고 사실 그 전부터 조현병을 앓고 있었거든. 근데 이 여동생이 며칠째 연락이 안 되는 거야. 타무라 아이코의 오빠는 이 동생의 집을 제일 먼저 찾아갔지. 동생은 집에 없었는데 컴퓨터는 켜져 있었어. 그리고 컴퓨터 인터넷 화면에는 익숙한 창이 떠 있었지. 너희들도 모두 아는 트위터. 오빠는 동생 아이코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어. 아이코의 오빠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동생 아이디로 로그인을 했어. 근데 아이코가 웬 이상한 사람이랑 계속 메시지를 주고받은 기록이 있는 거야. 근데 그 메시지에 같이 하자, 내가 도와줄게, 이런 내용으로 가득했어. 뭔가 느낌이 안 좋잖아. 아무래도 이 트위터에서 이게 어떤 일이 일어난 게 분명하다라고 판단했던 아이코의 오빠는 동생 트위터 팔로우 목록에 있는 사람들에게 막 연락을 돌렸어.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코의 오빠인데요, 지금 동생이 사라져서 연락이 안 됩니다. 제발 동생 찾는 것 좀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그 팔로우 목록에 있었던 한 여성이 제가 당신 동생에 대해서 뭔가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라면서 말을 걸어온 거야. 그 여성의 말하길, 내가 트위터에 죽고 싶다는 글을 올린 적이 있었는데 어떤 이상한 남자가 연락이 오더라. 근데 그 남자가 자기는 스스로 목숨을 끊어보려고 시도한 경험이 있는데 근데 실패했다. 그래 내가 지금 죽지 못해 살고 있다. 근데 우리 둘이 같이 하면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같이 하자. 이렇게 연락을 했대, 그 여자에게. 그래서 그 여자가 실제로 만났는데 그 남자 보니까 뭔가 이상한 거야. 왜? 그 남자가 분명히 자기가 먼저 시도를 했었을 때는 목을 매서 죽으려고 했다는데 목이 너무 깨끗했거든. 그래서 그 여자는 그 남자를 따라가지 않고 도망쳤대 라는 내용의 의문의 여성에게서 메시지를 받고 나서 아이코의 오빠는 이게 사라진 아이코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버지와 함께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하게 돼. 사건을 접수받은 경찰은 아이코가 사라진 위치를 확인하고 그 근처 CCTV를 다 뒤졌어. CCTV 탐문 결과 역시나 아이코가 의문의 남성과 어디론가 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지. 경찰은 그 남성을 유력 용의자로 보고 신상을 파헤치고 결국 알아냈어. 그 남성의 이름은 시라이시 타카히로. 경찰은 이 의문의 남성 타카히로가 타무라 아이코를 납치했을 확률이 높다고 판단해서 타카히로의 집을 찾아가기로 했어. 경찰은 택배기사로 위장을 하고 타카히로의 주소로 출동을 했는데 타카히로의 집 복도에서부터 심한 악취가 풍기는 거야. 경찰은 직감하지. 아, 이거 보통 사건이 아니겠구나 하고 판단을 하고 근처 경찰서에 무전으로 대규모 병력을 요청해. 그리고 타카히로를 자택에서 검거하게 된다. 타카히로를 체포했을 현장 사진을 보여줄게. 이게 그 체포된 의문의 남성 타카히로야. 타카히로의 현장 사진을 보여줄게. 자, 이거 봐봐. 사람들이 엄청 몰려있지? 이 집이거든? 타카히로의 집이 여기야.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지? 기자들도 소식을 듣고 찾아왔거든. 여기 이 타카히로의 집에서는 무려 9구의 시신이 발견되었어. 타카히로가 사는 집은 복층 원룸이었거든. 근데 거기에 아이스박스만 8개가 있었어. 그리고 그 아이스박스를 열어보니 훼손된 시신들이 들어있었어. 아이스박스에는 훼손된 시신 말고도 고양이 모래가 막 뿌려져 있었는데 경찰들은 아마도 고양이 모래의 탈취 성분으로 이 악취를 가리려고 했던 것 같다고 발표했어. 아이스박스 말고도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고글, 마스크, 식칼, 톱, 손도끼, 송곳, 가위 등이 발견된 거야. 시신들의 신원은 모두 파악이 되었는데 아까 오빠가 찾던 타무라 아이코를 포함해 여성 8명 그리고 남성 1명의 시신이 나왔어. 타카히로는 왜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끔찍한 일을 저지른 걸까? 타카히로의 얼굴 사진을 제대로 보여줄게. 자, 이게 타카히로의 얼굴이야. 타카히로는 1990년에 태어났어. 타카히로는 수많은 흉악범들이 그랬듯이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학생이었어. 적당히 친구들과 어울리고 비디오 게임도 하고 그렇게 평범하게 지내는 걸 좋아하는 학생이었다고. 근데 타카히로가 유독 좋아하던 게 있었어. 그게 바로 기절놀이야. 너네 기절놀이 혹시 아니? 이거 되게 위험한 건데 목을 졸라서 숨을 못 쉬게 해서 기절을 하도록 유도하는 거야. 근데 실제로 이걸로 인한 사망사고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 근데 타카히로는 친구들과 기절놀이 하는 걸 좋아했대. 근데 그 기절놀이도 내가 당하는 거 말고 기절시키는 걸 유독 좋아했다는 거야, 친구들을. 타카히로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형 슈퍼마켓에 정직원으로 입사해. 근데 직장에서도 평판이 좋았대. 성실하고 지각도 안 하고 잔업도 열심히 하고. 겉보기에 이렇게 성실했던 타카히로는 얼마 뒤에 독립을 해서 도쿄로 이사를 가게 됐어. 도쿄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했지. 타카히로가 시작한 새로운 일이 뭐였냐면 바로 스카우터였어. 여자를 스카우트하는 거야.
너희 일본 밤에 돌아다니다 보면 가끔 걸즈바나 호스트바처럼 유흥업소를 볼 수가 있어. 특히 도쿄 시부야는 이런 밤 문화가 엄청나게 발달한 곳이야. 타카히로는 헌팅하는 것처럼 여자들에게 접근해서 친절하게 말을 걸고 장난도 치고 친해진 다음에 고수익 알바가 있다면서 여자들을 꿰어내는 일을 한 거야. 그런 식으로 업소에 여성들을 소개해주고 그 소개해준 사람에 대한 수수료를 받았다고 해. 타카히로는 그냥 슈퍼에서 일을 할 때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버니까 스카우터라는 직업에 엄청 만족했어. 근데 어느 날 타카히로가 체포가 돼. 범죄 수익 은닉 및 매춤 방지법 위반 혐의로 잡혀간 거야. 타카히로는 징역은 면했지만 더 이상 스카우터 일을 할 수 없었어. 그래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돼. 이게 2017년 6월쯤이야. 그리고 타카히로가 고향을 돌아가고 난 뒤에 이곳에서 끔찍한 일이 시작돼. 타카히로는 스카우터로 유흥업에 종사를 하면서 소위 말하는 여성 편력이나 방탕한 생활, 그 도쿄 시부야 거리의 밤문화에 너무 익숙해진 상태였어. 근데 지금은 돈도 한 푼 없고 예전처럼 그냥 착실하게 알바나 하면서 사는 거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지. 그래서 타카히로는 나 대신 돈을 벌어다 줄 여자를 찾아야겠다고 생각을 해. 그리고 그 방법으로 선택한 게 트위터였어. 우리나라는 사실 SNS 하면 뭐 대표적으로 인스타그램 아니면 뭐 카카오톡 이런 거 많이 하잖아. 근데 일본에서는 트위터가 가장 대중적인 SNS야. 타카히로는 트위터에 접속을 해서 닉네임을 정해. 행맨. 이게 뭐야? 행, 걸다, 맨, 사람, 교수형 집행자를 뜻하는 단어야. 행맨이라고. 그리고 자기소개란에 이렇게 적어. 힘든 사람을 돕고 싶습니다. 그리고 타카히로는 일부러 트위터에 좀 뭔가 우울한 내용의 뭐 트윗을 올리는 여자들에게 접근하기 시작하는 거야. 타카히로는 스카우터 일을 했었다 했잖아. 그 경험을 바탕으로 정신적으로 지금 굉장히 취약하고 좀 핍박받고 좀 힘든 여성들에게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하는지, 뭐라고 구슬리고 뭐라고 공감을 해줘야지 이 사람이 나한테 마음을 여는지를 알고 있었던 거야. 타카히로는 그렇게 트위터에서 미즈키라는 21살 여성을 만나게 돼. 그는 미즈키에게 접근해서 미즈키, 가출하자. 지금 그렇게 힘들고 우울한데 그렇게 살지 말고 가출해서 그냥 나랑 같이 살자. 이렇게 꼬드겼던 거야. 그 꼬드김에 넘어간 21살 어린 미즈키는 결국 타카히로를 따라서 가출을 하고 말아. 같이 살려면 집이 있어야 되잖아. 근데 여기서도 고약한 게 타카히로는 미즈키에게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뜯어내고 아까 봤던 그 2층짜리 복층 원룸 있지, 그 집을 구했어. 그렇게 타카히로가 먼저 이사를 오고 미즈키한테 이렇게 말해. 야, 미즈키, 너 가출하는 거니까 이참에 그냥 알바도 그만두고 가족들한테도 찾지 말라고 편지를 남기고 와. 그리고 핸드폰도 추적되니까 핸드폰 그냥 버리고 와. 이렇게 한 거야. 그리고 타카히로는 미즈키가 오자마자 목을 졸라서 기절시키고 그 복층에 매달아서 살해했어. 그리고 시신을 훼손해서 아이스박스에 넣었대. 이렇게 미즈키를 살해하고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타카히로는 또 다음 타겟을 트위터에서 물색하기 시작했어. 이번엔 15살 고등학생이야. 이름은 이시하라 쿠레아. 쿠레아는 또래 친구들에 비해서 학습 능력이 좀 떨어지는 편이었대. 성적도 잘 안 나오고. 그래서 쿠레아는 학교에서 맨날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혼나고 친구들한테 뒤처지고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이러다 보니까 무단으로 학교를 이제 결석하거나 가출하는 일이 좀 잦았대. 쿠레아는 이제 10대잖아. 15살이면 되게 어리잖아. 근데 사는 게 너무 힘들다고 판단했던 쿠레아는 목숨을 끊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고 트위터에서 또 타카히로를 알게 돼. 타카히로는 미즈키한테 했던 것처럼 쿠레아한테도 야, 그냥 가출해서 나랑 같이 살자 이렇게 꼬셔. 그래서 쿠레아도 타카히로의 집에 오게 되고 그렇게 두 번째 희생자가 되었어. 세 번째 희생자는 처음 타카히로를 만났던 미즈키의 남자친구 쇼고. 미즈키는 사실 남자친구가 있었거든. 미즈키가 트위터로 타카히로를 처음 만나러 간 날 남친구 쇼고도 같이 갔었어. 원래는 그냥 동반으로 목숨을 끊을 생각으로 만난 거였는데 막상 만나보니까 좀 무서워서 그냥 헤어졌거든. 미즈키가 연락이 뚝 끊기니까 쇼고는 혹시 미즈키가 타카히로를 만났나 싶었던 거지. 사실 타카히로는 남자한테는 관심이 없었어. 근데 쇼고가 미즈키와 자기 자신의 관계를 알고 있잖아. 근데 쇼고를 살려두면 경찰에 잡힐 수도 있겠지? 그래서 쇼고도 집으로 불러서 똑같이 죽여버려. 근데 여기서 더 악질인 거는 타카히로가 쇼고를 죽이고 쇼고 아버지한테 연락을 해서 쇼고와 제가 잠시 같이 살게 되었으니 월세를 좀 보내주십시오 라고 했다는 거야. 그렇게 쇼고 아버지한테 51만 엔, 하나로 하면 500만 원을 갈취했어. 그렇게 타카히로는 경찰이 급습하기 전까지 8월 중순부터 10월 23일까지 2달 동안 9명을 살해했어. 얘들아, 보통의 연쇄살인범들은 냉각기나 휴직이라는 걸 가져. 범인이 살인을 통해서 그 삐뚤어진 욕구를 해소하고 잠시 쉬는 기간을 의미하거든. 근데 타카히로는 거의 일주일에 한 번,
짧으면 바로 살해하고 그 다음날 또 바로 또 다른 살인을 저지르기도 하고 경찰에 잡히는 순간까지도 연락을 하고 있었던 여성들이 있었대. 경찰이 타카히로의 집을 급습하지 않았다면 또 다른 희생자가 또 나올 뻔했던 거지. 타카히로의 변호인은 타카히로의 범행이 살인이 아닙니다. 자살 방조입니다 라고 변호를 했어. 피해자들은 원래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싶었던 사람들이었고 타카히로가 도와줬을 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근데 타카히로는 오히려 당당하게 저는 사실 죽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원래부터 없었어요. 제가 피해자들에게 같이 죽자고 한 건 거짓말입니다. 제가 죽인 게 맞습니다 라고 인정을 했어. 결국 타카히로는 2020년 1월 5일 사형 선고를 받고 2달 전, 얼마 전이지 2025년 6월 27일 사형이 집행됐어. 일본의 범죄 심리학자들이 분석하기를 이 타카히로의 범행은 금품을 목적으로 한 게 아니다. 오로지 살인과 사체 훼손 그 자체의 목적이 있다. 타카히로는 어릴 때부터 기절놀이라는 이 교살에 대한 욕망이 있었고 스카우터를 하는 동안에는 주변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했다 그래. 그리고 스카우터를 하면서 여성을 동등한 인간이 아니라 자신의 금전이나 성욕을 해소해주는 도구로 여겼을 거라는 그런 분석을 내놓는 거야. 말 그대로 사이코패스였던 거야. 얘들아, 이게 얼마나 좀 끔찍하고 안타깝냐면 타카히로의 범행 타깃이 된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던 사람들이었어. 우울증으로 인해 자살 충동을 느낄 정도로 심적으로 굉장히 힘들어하고 불안정한 사람들이었던 거지. 쿠레야처럼 학업 스트레스, 왕따, 가족 간의 갈등 다 각자의 힘든 사연이 있는 사람들을 타겟으로 해서 범행들을 저질렀던 거야. 일본의 트위터 살인마 얘기였어. 마지막 사건은 유럽 전역에서 벌어진 희대의 로맨스 스캠 사건이야. 세실리아라는 한 사람이 있었어. 세실리아는 노르웨이에서 태어나 런던에서 IT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던 사람이었어. 세실리아가 가장 좋아하는 영화가 디즈니의 미녀와 야수였대. 항상 백마탄 왕자님을 그려왔지만 근데 사실 얘들아 너네도 알겠지만 현실에서 그런 사랑을 찾기는 힘들잖아. 근데 그렇게 지내던 2019년 세실리아는 데이팅 어플에서 한 남자랑 매칭이 됐어. 그녀가 매칭된 남자는 사이먼 레바예프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이먼의 사진을 내가 한번 보여줄게. 뭐 준수하지? 외모도 훤칠하고. 세실리아는 데이팅 어플을 이렇게 넘기다가 매칭이 된 사이먼의 프로필이 마음에 들었대. 사이먼은 또 프로필에 자기 인스타그램도 같이 걸어놨는데 인스타그램에 들어가 보니까 팔로워도 엄청 많고 막 요트 타는 모습, 비즈니스 미팅하는 모습, 친구들과 파티하는 모습 그런 것들이 전혀 이상해 보이지 않았대. 그러니까 이제 뭐 돈 많은 사람들처럼 정말 갓생 사는 사람들처럼 그 일도 열심히 하고 그런 사람처럼 보였던 거지. 사이먼이랑 세실리아가 매칭이 되자마자 메시지를 보냈대. 사이먼이 저 혹시 내일 런던을 떠나는데 오늘 차 한잔 하실래요? 이렇게. 세실리아도 느낌도 좋고 이러니까 오케이 이러고 그를 만나러 갔어. 사이먼이 세실리아를 부른 곳은 런던에 있는 5성급 호텔 카페였어. 역시 인스타그램에서 봤던 것처럼 잘 사는 사람인가 보다 싶었겠지? 세실리아가 약간 좀 설레면서 떨리는 마음으로 5성급 호텔 카페를 갔는데 실물로 본 사이먼은 프로필에서 보던 사진이랑 똑같았대. 사진빨 이런 게 아니라 외모도 괜찮고 입고 있는 옷이나 액세서리도 엄청 비싸 보이고. 근데 근데 이런 사람이 사실 데이팅 어플을 왜 할까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사이먼한테는 비밀이 있었어. 사이먼은 대뜸 사실 제가 2살 배기 딸이 있어요 라고 고백을 한 거야. 세실리아 입장에서는 첫 만남에 뭐 너무 개인적인 얘기 하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그게 오히려 더 진정성 있게 보였던 거지. 이 사람이 나를 정말 좀 약간 좀 더 진정성 있게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먼저 하는구나. 그래 뭐 이렇게 뭐 얘기하니까 뭐 고맙지. 그렇게 생각을 하던 차에 사이먼이 세실리아한테 더 놀라운 말을 해. 자기가 LLD 다이아몬드라는 회사의 CEO라는 거야. 근데 심지어는 근데 제가 내일 불가리아로 미팅을 가는데 혹시 같이 안 가실래요? 그러면서 근데 저 그냥 전용기 타고 갈 예정이니까 그냥 여권하고 짐만 챙겨오시면 됩니다. 뭐야 오늘 이 사람 좀 전에 만났는데 갑자기 뭐 딸 얘기하더니 갑자기 뭐 내일 불가리아로 같이 가자고 뭐 하고 있는데 사이먼이 오늘은 저도 이제 가봐야 되니까 댁으로 모셔다 드릴게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세실리아가 뭐야 하면서 이렇게 밖에 나가보니까 사이먼의 기사가 롤스로이스를 타고 오는 거야. LLD 다이아몬드의 CEO. 나 다이아몬드 회사의 CEO 처음 봤어. 전용기 타고 내일 불가리아 미팅 가는데 같이 가자에 기사가 있어. 차도 롤스로이스야. 이 사람 뭐지? 결국 호기심에 이끌린 세실리아는
여권을 챙겨서 사이먼을 따라 그 전용기에 올랐어. 이 전용기에는 사이먼, 그리고 사이먼의 전처, 그 다음에 딸, 그리고 몸이 엄청 좋은 경호원도 타 있더래. 그렇게 전용기로 불가리아에 가는 길에 사이먼이 자기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주기 시작해. 지금부터는 사이먼이 얘기한 거야. 세실리아한테 얘기를 해준 그 자기 회사 소개야. 저희 LLD 다이아몬드는요, 이스라엘의 레브 레바예프라는 가문이 운영하는 세계적인 다이아몬드 기업입니다. 사실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성공하신 기업가로 포브스 아시죠? 포브스 잡지에 실린 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저희 가족들이랑 찍은 사진입니다. 보여줘. 그리고 세실리아는 전용기에서 사이먼의 전처와도 이야기를 나눴는데, 세실리아요? 사이먼하고 저는 뭐 사정이 있어서 헤어졌는데 어쨌든 사이먼은 저랑 제 딸을 이제 뭐 책임감 있게 부양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세실리아는 불가리아 가는 전용기 안에서 너무너무 자연스럽고 너무너무 멀쩡한 대화를, 정상적인 대화를 하고 불가리아에서도 사이먼이랑 행복한 데이트를 하고 런던으로 돌아왔어. 얘들아, 상상해봐. 자기 인생 영화가 디즈니의 미녀와 야수야. 백마탄 왕자님 같은 사람을 이상형으로 꼽고 살아봤어. 데이팅에 또 오래 하고. 근데 데이팅 어플로 만난 남자가 글로벌 기업의 CEO야. 롤스로이스를 타고 기사가 있고 전용기를 타고 불가리아로 미팅하러 다니고, 근데 전용기를 또 탔는데 딸과 그 전처가 전 남편이지만 리스펙한다고 하고, 뭐야 이게 정말 나한테 벌어진 일이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세실리아는 꿈을 꾸는 것 같았지. 사이먼은 아무래도 글로벌 기업의 사업가다 보니까 여러 나라를 계속 돌아다녀야 했대. 특히 유럽은 뭐야? 유럽은 이제 서로 나라들이 되게 많이 붙어 있으니까 거기서 사업을 하려면 많이 돌아다녀야겠지. 그래서 사이먼과 세실리아는 자주 만나지는 못하지만 문자랑 영상통화를 매일같이 하면서 깊은 관계로 발전해. 세실리아는 이런 로맨틱한 모습을 보면서 사이먼한테 안 빠질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다 어느 날 세실리아는 사이먼의 등에 난 큰 상처를 보게 돼. 너무 놀래서 사이먼 이거 뭐야? 등에 왜 이렇게 상처가 큰 게 있어? 물어보니까 이거 예전에 누명을 쓰고 내가 감옥에 갔다 온 적이 있어. 우리 가문이 워낙 파워가 세고 되게 유망한 가문이다 보니까 우리 가문을 노리는 적들이 많아. 비즈니스 적들이 많아.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텔아비브에 있는 자기 아파트에 괴한들이 침입했던 CCTV 영상도 보여줬대, 세실리아한테. 이거 내가 마음 아파서 안 보여줄라 했었는데 이거 우리 아파트에 어떤 그 괴한들이 쳐들어온 영상이야. 사랑하는 남자가 그런 위협에 노출이 돼 있다고 하니까 너무 걱정이 되고 마음이 아픈 거지. 겉으로는 이렇게 완벽해 보이고 멀쩡하고 나한테 잘해주는 남자가 사실 말 못한 상처가 있구나 하면서 사이먼에 대한 사랑이 점점 더 깊어지게 돼. 그러다가 결국 사건이 터져. 세실리아한테 사이먼이 한 영상을 보냈어. 사이먼의 경호원 피터가 머리에 큰 상처를 입고 앰뷸런스를 타고 이송되는 모습이었어. 사이먼의 옷에도 피가 묻어 있었대. 사이먼이 결국 적들에게 공격을 받았다면서 영상을 찍어 보내주는 거야. 그러면서 나는 저 경호원 피터가 아니었어. 난 이미 죽었을 거다. 그 사진을 보여줄게. 이게 그 사진이야. 사이먼은 사실은 세실리아한테 영상을 보냈어. 영상을 하나 캡처한 거고. 이 내용에 대한 다큐멘터리도 있는데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 이 영상이 정말 긴박하고 리얼해. 사이먼은 이 긴박한 상황에 세실리아한테 자기야, 내가 지금 내 신용카드를 쓰면 적들이 내 위치를 추적하고 있어서 내가 발각될 수가 있거든. 혹시 나 자기 신용카드 좀 빌려주면 안 돼? 나 지금 너무 급하고 나 정말 죽을 위기를 넘겼어. 세실리아 입장에서는 사이먼을 너무 사랑하고 또 걱정되니까 빌려줬어. 의심을 안 하지. 너네 같으면 의심하겠어? 쌤 같아도 다 보여줘. 다 보여주고 전처 보여주고 딸 보여주고 전용기 보여주고 경호원 보여주고 불가리아도 같이 가. 롤스로이스도 같이 타고 다녔어. 누가 의심을 해? 근데 며칠이 지나지 않아 사이먼이 한도를 다 쓴 거야. 세실리아 카드의 한도를. 그러면서 사이먼이 자기야, 내가 지금 사업 때문에 돈을 많이 써야 돼서 지금 신용카드가 안 되니까 혹시 현금만 좀 빌려주면 안 돼? 하면서 25,000달러를 가지고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으로 와달라고 하는 거야. 한화로 3,500만 원에 달하는 돈이야. 세실리아는 자기야, 나도 너무 걱정되고 너무 좀 도와주고 싶은데 내가 지금 그런 큰 돈이 없어. 그랬더니 사이먼은 나 지금 너무 급하고 지금 나 정말 위험해서 그러는데 급하게 좀 대출을 받으면 안 돼? 이렇게 대출을 받으라고 종용을 하는 거야, 사이먼이. 그래서 세실리아는 결국 대출까지 받아서 사이먼에게 돈을 주게 돼. 왜 그랬을까? 세실리아는 사이먼이 너무 걱정되고 너무 사랑했으니까. 그리고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사이먼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나 말고 누가 있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야. 그 후로 사이먼의 돈 요구는 계속됐어. 사이먼은 그 LLD 다이아몬드 회사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900억짜리 계약을 앞두고 접대를 해야 된다. 자기 팀원들이랑 다 같이 출장을 가야 된다. 비행기표를 사야 된다. 지금 어떤 바이어가 온다. 그 이유는 다양했어.
세실리아가 망설여. 근데 자기 지난번에 그 돈도 아직 못 줬는데. 그렇게 망설일 때마다 사이먼은 이건 내 목숨이 달린 일이다. 너한테 지금 내 목숨이 달렸다. 이러면서 계속해서 세실리아를 압박하는 거지. 그렇게 세실리아가 사이먼을 위해 빚진 돈은 총 25만 달러야. 하나로 3억 5천만 원. 대부분이 세실리아의 신용카드와 대출금이야. 얘들아, 지금 말이 3억 5천이지 이거 바로 안 갚으면 이자가 붙어. 돈을 급하게 빌리려면 우리나라로 쳐도 1금융권 이런 데서 못 빌린다고. 이자가 높은 데서 빌릴 수밖에 없어. 결국 이 지경까지 빚이 늘어나자 세실리아는 이제 겁이 나기 시작했어. 그래서 사이먼에게 자기한테 이제 돈을 좀 갚아줘. 나도 이제 너무 힘들어. 그리고 사이먼은 당연하지. 나 지금 급한 불을 다 끄고 지난번에 얘기했던 900억 계약도 통과됐고 지금 이제 한숨 돌릴 수 있게 됐으니까 당연히 갚아야지. 자기가 그러면서 암스테르담을 오면은 내가 수표를 줄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 세실리아는 수표를 받기 위해 암스테르담으로 날아갔어. 오랜만에 본 사이먼은 그전과 그렇게 달랐대. 그렇게 로맨틱하고 다정했던 남자가 갑자기 차가워진 거야. 근데 그래도 불행 중 다행으로 세실리아는 수표를 받을 수 있었어. 그리고 수표에 적힌 금액은 세실리아의 빚보다 훨씬 더 큰 돈이었어. 그러면 그래 다행이다. 이 수표를 은행에 가서 바꾸기만 하면 돼. 근데 사이먼이 준 수표가 은행에서 거절당한 거야. 그래서 세실리아가 사이먼한테 이거 무슨 일이야? 이랬더니 사이먼이 난 모르겠는데 나 너한테 돈 줬잖아. 나 수표 줬잖아. 지금 내가 적을 수 있는 거 다 줘서 줬는데? 이러면서 백제라는 식으로 나오는 거야. 이렇게 세실리아는 카드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황에 빠져버렸고 결국 카드사 직원들이 카드 빚을 추징하려고 세실리아 집에 찾아오게 돼. 세실리아는 카드사 직원들한테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다 털어놨어. 직원들이 그 남자 사진 좀 보여주시죠. 그 누군데 그 계속 돈을 그렇게 빚을 내서 빌려주고 이랬냐고. 사진 보여줬어. 딱 보여줬어. 그랬더니 카드사 직원들이 하는 얘기가 얘 지금 프로 사기꾼이에요. 세실리아 씨 이거 모르셨어요? 이름, 직업 뭐 하나 진짜가 없어요. 이 사람 완전 프로예요. 모르세요? 카드사 직원들의 폭로에 세실리아는 완전히 충격을 받았어. 세실리아는 사실 그때까지도 사이먼을 사랑하고 있었던 거야. 너무 큰 충격을 받은 세실리아는 직장이고 뭐고 다 때려치고 고향인 노르웨이로 돌아가게 됐어. 세실리아는 수많은 빚 독촉 때문에 힘들기도 했지만 사실 그녀가 정말 힘들었던 건 내가 사랑했던 그 사람이 가짜였다라는 사실이래. 나한테 했던 말, 행동 모두 다 돈을 위한 거짓이었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팠대.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은 어느 날 세실리아가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그냥 트럭이 나를 덮쳤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까지 들었다는 거야. 그래서 결국 세실리아는 정신병원에까지 입원을 하게 됐어. 그러던 와중에 세실리아는 나 같은 사람이 더 나오는 걸 막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그녀는 카드사에 물어봐서 사이먼의 진짜 이름이 시몬 하유트라는 걸 알아내고 그가 2015년에 핀란드 여성에게 똑같이 사기를 쳤던 혐의로 감옥까지 다녀온 걸 알게 돼. 세실리아는 노르웨이에서 가장 유명한 언론사에 찾아가서 이 모든 사실을 제보했어. 이거를 전 세계에 알리고 더 이상의 피해자를 막아달라고. 그 이후에 세실리아와 언론사 기자들은 한 팀이 돼서 사이먼을 추적하기 시작했지. 근데 잡기가 쉽지 않아. 왜?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사기를 치고 있었고 심지어 본인 명의가 아니라 또 다른 피해자, 다른 여성의 카드로 생계를 이어나가니까 추적이 어려웠던 거야. 그러나 의지의 기자들은 결국 사이먼의 실마리를 잡아내. 사이먼이 결제했던 비행기표 영수증에 세실리아가 아닌 다른 여성의 이름이 있었던 거야. 그 여성은 스웨덴 국적의 페르닐라라는 여성이었어. 기자들은 페이스북으로 페르닐라를 찾아 연락했어. 연락해보니까 어떻게 돼? 아니나 다를까 페르닐라도 데이팅 앱에서 사이먼을 처음 만났고 이미 사이먼에게 돈을 뜯긴 피해자였어. 기자들은 페르닐라와 사이먼이 만날 때 미행하면서 사이먼의 사진을 찍고 세실리아 그리고 페르닐라의 인터뷰를 데이팅 앱 스윈들러라는 이름으로 크게 보도했어. 여기서 스윈들러는 사기꾼이라는 뜻이야. 데이팅 앱 사기꾼이라는 뜻이지. 이 기사가 보도가 되니까 유럽 전역에서 큰 화제가 됐어. 수많은 피해자들이 또 더 있었던 거야. 그는 여자, 남자 가리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다이아몬드 재벌을 사칭하면서 카드를 도용하고 현금을 갈취하고 수표를 위조했던 거야. 이랬던 거지. 세실리아한테 보여줬던 롤스로이스, 전용기, 기사 그것도 그 전 피해자의 돈으로 마련한 거야. 그리고는 어떻게 됐을까? 세실리아한테 받은 돈으로 또 다음 사람을 보여주고 이 사람들의 피해액이 얼마였을까? 하나로 100억 정도로 추정이 돼. 엄청난 규모야. 이 사건이 화제가 되면서 경찰들한테도 큰 압박이 됐지. 사실 그동안 피해자들은 이미 경찰에 신고를 한 상태였거든. 근데 경찰 입장에서는 사이먼이 사실 뭐 조직적인 범죄를 일으킨 것도 아니고 열심히 수사를 하진 않았던 거야. 그리고 사이먼이 한 나라에서만 범죄를 저지르는 게 아니라 유럽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범죄를 저질렀잖아. 이름을 계속 바꾸면서 위조 여권으로 도망을 다니니까 국가 간의 공조도 어려운 상황이었어.
얘들아, 인생이 그래. 책임감을 나누면 그 누구의 책임도 아니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피해자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이먼은 아직 잡히지 않았던 상태였던 거야. 각국의 경찰들은 이게 너무나도 화제가 되니까 서로 민망해져서 사이먼을 잡겠다며 수사에 총력을 가하게 돼. 사이먼은 이제 궁지에 몰렸어. 얼굴도 다 팔려버려서 더는 새로운 사기를 못 치게 됐어. 사이먼은 현재 연락을 하고 있는 여성들을 마지막으로 속여서 한탕 한번 쥐고 도망쳐야겠다는 생각을 했어. 마침 아일린이라는 네덜란드 여성과 1년째 연락을 하고 있었거든. 사이먼은 아일린에게 이 모든 것이 내 다이아몬드 비즈니스 적들의 계략이다. 나는 억울하다. 모함이다. 지금 이 사람들이 가짜로 나를 신고했다. 나 믿지? 나 한 번만 도와줘. 이렇게 연락을 해. 근데 아일린이 선뜻 도와주겠다고 나선 거야. 사이먼은 아일린한테 마지막으로 한탕 쳐야겠다는 생각으로 현금이 필요하다고 요청을 했지. 근데 아일린은 자기야, 근데 나도 지금 돈은 없으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비싼 옷들이랑 액세서리들 있잖아. 그거 내가 대신 팔아줄게. 그거 팔아서 내가 돈 보내줄게. 왜냐면 아일린은 패션 업계에서 일하고 있었거든. 사이먼은 어쩔 수 없이 아일린에게 자기 옷들과 액세서리의 처분을 맡겨. 근데 아일린은 사이먼의 명품과 옷들을 판 돈을 안 돌려주는 거야. 아일린은 사실 기사를 본 뒤로 이미 사이먼을 믿지 않았었고 처음부터 그를 속인 거였어. 그러니까 사이먼은 자기가 속이던 사람들한테 오히려 속아서 더 궁지에 몰리게 되는 거지. 벼랑 끝에 몰린 사이먼은 마지막으로 아일린에게 도움을 요청해. 자기가 우리 사랑했잖아. 한 번만 도와줘. 진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도와줘. 비행기표만 구해줘. 진짜 자기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그래서 아일린은 비행기표를 구해주겠다고 했어. 그래야 사이먼의 위치를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문자로 보냈어. 사이먼한테. 비행기표 구해줄게. 어디로 갈 거야? 이렇게 보냈는데 답장이 없어. 전송 실패가 뜨는 거야. 아일린은 직감했지. 아, 얘가 지금 비행기를 이미 탔구나. 아일린은 사이먼이 최근에 그리스로 가고 싶다고 얘기했던 기억을 떠올려. 아일린은 경찰들한테 이 모든 상황들을 다 공유하고 사이먼이 지금 그리스로 갔을 확률이 높습니다라고 신고를 한 거지. 그렇게 인터폴이 그리스로 출동을 하게 되고 결국 마침내 2019년 그리스에서 체포됐어. 자, 체포된 사이먼의 사진이야. 사이먼은 이스라엘에서 저지른 범죄로 1년 5개월을 선고받았어. 근데 웃긴 게 교도소에서 굉장히 모범적으로 지냈다 그래. 그리고 당시 코로나 여파로 모범수들은 조금 조기에 석방을 해주고 있었고 사이먼은 5개월 만에 석방이 돼. 사이먼은 잡혔지만 너무나 가벼운 처벌을 받았고 피해자들도 빚이 그대로 있어. 근데 진짜 영화 같은 일이 일어났어. 2022년 사이먼이 사칭했던 LLD 다이아몬드 회사의 진짜 상속녀 허기 레비에프가 이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나선 거야. 허기는 피해 여성 3명과 함께 콜라보해서 다이아몬드 팔찌를 만들었고 이 팔찌에는 함께하면 더 강해진다 라는 메시지가 새겨져 있었어. 스트롱거 투게더라고. LLD 다이아몬드는 이 팔찌의 수익금 전액을 피해 여성을 돕는 비영리 단체에 기부했다고 해. 샘은 이 이야기 자료를 조사하면서 든 생각이 사실 이 사람들이 바보라서 당했을까? 우리는 로맨스 스캠에 당한 피해자들을 함부로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어. 피해자들도 스스로를 경멸하면서 자책하는 경우들도 많고. 근데 얘들아, 이 앰뷸런스 사진 봤지? 인스타그램도 꾸며놓고 전용기도 띄우고 주변 모든 것들을 다 세팅해놓고 덫을 놓는다고. 덫을. 우리도 당할 수 있는 거야. 이런 일은 더 이상 벌어지지 않는 게 당연히 제일 좋겠지만 혹시나 벌어지더라도 스스로 자책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피해를 당했던 세실리아, 아일린, 페르닐라 모두 힘을 모아서 사기꾼 사이먼을 검거할 수 있었던 거야. 마찬가지로 멜라니, 프리실라 자매, 증언해줬던 댄서들이 모여서 이 악을 밀어냈잖아. 사람들의 용기가 모이면 큰 힘이 날 수 있다는 믿음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어. 얘들아, 모든 기술엔 양면이 있는 거야. 우리가 편리해진 만큼 그만큼 악용되기에도 용이하다라는 생각도 꼭 했으면 좋겠고. 응? 나 이거 벨소리 이거 안 했는데 뭐야 이거? 뭐라고? 아니 그런 게 어딨어. 예? 뭐 이거 또 전화 왔네 이거? 여보세요? 한 번 남았네. 여보세요? 한 번? 무슨 말, 어디세요? 아니, 이런 거 말도 안 되는 거야. 지금 장난전화, 이거. 자. 야, 그럼 수업하자, 이제. 됐지? 수업하자, 오늘. 자, 반장 불 켜자. 자, 수업하자. 자, 수업한다, 오늘.